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준공공재 중에서 클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클럽 이론이라고 해요. 자, 준공공재라고 하는 것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공공재를 준공공재 또는 비순수 공공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서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공공재를 그 중에서 특별히 혼잡재 또는 클럽제라고 합니다. 자, 혼잡제나 클럽제인데 여기서의 클럽이 홍대 클럽의 그런 클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수영장, 테니스장, 볼링장 이러한 스포츠 클럽을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춤추는 클럽이 아니다. 이걸 만드신 분은 클럽이라고 할 때 그러한 클럽을 홍대 클럽을 떠올리고 만든 건 아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경합성이 불완전하면요, 처음에 이용자 수가 적을 때에는 혼잡도가 발생하지 않거나 혼잡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혼잡도가 올라가는 이렇게 소비의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재화를 혼잡재 또는 클럽재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소방 서비스나 수영장, 공원, 체육관 이런 것들이 비경합성이 불완전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테니스장을 하나 설정하고서 테니스장으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클럽 이름은 클럽제의 적정 규모와 적정 이용자 수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뷰캐넌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인데, 자, 이 사람은요, 이용자에 대해서 클럽 가입에 대해서 일정에게 회비를 부과하는 배제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 말은 곧 이용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자, 이용에 배제성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공공재의 규모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을 예시로 들기로 했으니까 테니스장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테니스장의 규모가 있을 텐데 그 규모에 적합한 최적의 이용자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가정을 볼게요. 모든 사람들의 선호는 동일하다. 동질적인 사람들만 있다라는 것이고, 자, 정체 공공재 테니스장의 규모 G가 주어져 있대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테니스 코트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두 경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코트가 두 개가 있다. 이러한 테니스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니스장의 규모가 주어져 있었을 때 그 공급 비용은 C로 일정하다. 자, 이 정도의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C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공급 비용은 C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규모도 일정하고 그것의 공급 비용도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모든 회원이 전체 공급 비용을 동일하게 회원비로 분담한다. 뭐죠? N분의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만큼의 테니스장을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용자 수가 50명이다 라고 한다면 1인당 얼마씩 돈을 내면 돼요? 1인당 2억 원씩 돈을 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인당 회원비는 N분의 C, N분의 해서 이러한 비용을 분배한다, 분담한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자, 최적 이용자 수의 도출인데, 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테니스장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 그럼 고만하게 생긴 고만한 사이즈의 테니스장은 몇 명이 이용하는 게 최적의 이용자 숫자인가? 그걸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테니스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을 때, 주어져 있었을 때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구할 겁니다. 자, 우리 보시면요. 자, 테니스장의 규모가 주어져 있었을 때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면 처음에는요, 총 편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라고 하는 것이 혼자 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이용자가 더 와야 1대1로 게임도 하다가 사람들이 더 오게 되면 2대2로 게임도 하고, 사람이 더 오게 되면 멤버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과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총 편익이 증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편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더 이상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슬슬 혼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임 한번 치려면 뭐 대기도 해야 되고 뭐 내가 쳐야 되는데 옆 코트도 치니까 공이 막 넘어오고 이런 막 혼잡도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막 라커룸에서도 너무 사람이 많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점차 총편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편익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회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서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용자 숫자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회원 한 명이 느끼는 1인당 편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총편익 곡선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용자가 증가할 때 총편익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이용자가 증가할 때 오히려 혼잡으로 인해서 총편익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한계 편익 곡선이 이 한계 편익의 크기가 기울기가 양이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사람이 늘어나면 혼잡도가 증가해서 그로 인한 불쾌함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편익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비용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럽의 생산 비용이 C1인데 그것을 이용자 N명이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N분의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자, 그랬을 때 회원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기존 회원들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이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분모 N분의가 커지기 때문에 1인당 부담해야 될 비용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아까 우리 테니스장 코트에서 자, 100억 원이라는 총 비용을 50명의 사람이 부담하게 되면 인당 2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0억의 비용을 100명의 사람이 부담하게 되면 인당 1억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인당 부담해야 될 금액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사람이 한 명 증가할 때, 자, 회원이 한 명 증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1인당 부담하는 총 비용은 얼마나 변화하느냐, 얼마나 감소하느냐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것은요, 요거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자, 이거는요, C 곱하기 N의 마이너스 1승인데, 요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C가 되고, 차수가 하나 내려가야 되니까, n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는 n 제곱분의 1이니까 요걸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라서 우리 이 식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사람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요 금액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비용이 이만큼 절감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용이 이만큼 아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MC라고 하는 건 원래 한계 비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산해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한 개 더 만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하느냐가 원래 한계 비용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계 비용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비용이 요만큼씩 아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1인당 편익의 측면도 살펴보았고 1인당 비용의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릴 거예요. 자, 편익 그래프는 아까 그렸죠? 이용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총 편익이 처음엔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차 사람이 많아지면 총 편익이 감소하게 되고, 자, TC는요. 자, 주어진 고정 비용을 N명의 회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기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러한 형태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각쌍곡선이 그려진다는 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직각쌍곡선은요. A분의 B 이꼬르 C라는 형태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것은 직각쌍곡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 B는 A 곱하기 C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C 한 값이 항상 B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하게 그 크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직각쌍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TC 곡선을 그래프로 그리면 직각쌍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자, 이거는 뭐랑 약간 유사하냐면 우리가 기초 경작 때 공부했던 평균 고정 비용과 유사한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총 고정 비용이 주어져 있잖아요. 총 고정 비용은 픽스된 금액이죠. 가계 월세는 고정된 금액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자, 평균 고정 비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AF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AFC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직각쌍곡선으로 그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 공공재 생산 비용은 C로 고정돼 있는데 이용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직각쌍곡선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인당 TV 곡선과 1인당 TC 곡선을 모두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B에서 TC를 뺀 게 순편익입니다. 자, TB라고 하는 것은 총편익이죠. 내가 이 테니스장 이용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총편익을 얻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자, TC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얼마의 비용을 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TB에서 TC를 뺀 것이 바로 순편익이에요. 아시겠죠? 순편익. 만약에 내가 이 테니스장 이용해서 120만큼의 총편익을 얻고 내가 이러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70만큼의 비용을 내야 된다면 나는 이 테니스장 이용을 통해서 50만큼의 순편익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1인당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숫자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곧 1인당, 회원들 1인당 순편익의 크기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자, 우리가 여기 TB에서 TC를 뺀 게 MB이기 때문에 TB 곡선에서 TC 곡선의 수직 차이를 구했을 때 이 수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용자 숫자가 바로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TB 값에서 TC 값을 뺀 요 사이의 갭, TB와 TC의 요 사이 수직 차이가 순편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두 곡선이 만들어내는 이 사이 공간 중에서 수직 차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자, 만약에 이용자 숫자가 요 정도였었을 때에는 순편익의 크기가 요 정도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용자 숫자가 이 정도 수준일 때에는 순편익의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우리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요 사이 순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그림을 미리 이렇게 그려놨고 또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나의 필링이 이렇게 오는 건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눈대중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확한 그 지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위의 곡선과 아래 곡선의 수직 차이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고르려면요. TB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B와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C 두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그래요. 자,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까지 설명드리기 어려워. 자, 두 개의 곡선이 있었을 때 두 곡선의 수직 차이를 극대화하는 지점은 그 두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같은 지점이 이 수직 차이가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하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래 아시던 분들은 아, 그래 옛날에 그랬었지 하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곡선의 수직 차이가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은 각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자, 따라서 TB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B이고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C이니까 결국 MB와 MC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뭐가 극대화된다? 수직 차이가 극대화되는데 그것이 곧 순편익이기 때문에 MB 이꼬르 MC인 점에서 순편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론 단계에 오는 거예요. 자, 최적 이용자 숫자는요, 1인당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데, MB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TB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가 있었고, MC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C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구했어요. 그죠? 자, 이건 다 아까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건식 1에서 조건식 2로 변형을 해줄 건데 자 이걸 사실은 그냥 좀 단순하게 쉽게 설명해도 되는데 조금만 의미를 가미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용자 수 한 명이 증가할 때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예요. 자, 원래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늘릴 때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계 비용은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인데 마이너스 얼마만큼 증가합니다. 만약에 요 값이 50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00만큼 증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결국 500만큼 절감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계 비용 MC 자체는 자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가 원래 한계 비용 자체의 오리지널 의미예요. 그런데 그 값이 지금 음수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만큼 증가합니다. 이 말은 결국 비용이 500만큼 아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한계 비용 자체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MB,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 편익 곡선의 기울기니까 총 편익은 네가 테니스장을 이용했었을 때 얼마나 편익을 얻느냐인데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너의 편익은 얼마나 증가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한계 편익의 원래 의미예요. 우리 그래서 MB는요. 자,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한 명 더 증가함에 따라 너의 편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한 명 증가할 때 너의 편익이 증가하는 정도와 너의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이용자 숫자가 결정된다는 건데 자 이제 이 식을 약간 변형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앞에 어떠한 개념이 숨어 있었냐면 1인당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었어요. 자 우리는 다 지금까지 1인당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변에 n을 곱해 줄 거예요. 양변에 이용자 수 n을 곱해주면 자 곱하기 n을 하면 원래 1인당이었던 값이 회원수 곱하기 n을 해주면 전체 회원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1인당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곱하기 n을 해줘서 이제는 1인당이 아니라 여기는 n 곱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n이 생기겠죠. 이제는 전체 회원에 대한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게 되고요. 놀랬네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생기게 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없애게 할 거예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변의 의미가 바뀌겠죠. 자, 여기
회원이 증가할 때 너 편익이 얼마나 증가하니의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면 너 회원이 증가해서 편익이 얼마나 감소하니, 얼마나 혼잡해지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잡해지니. 회원이 늘어나면 혼잡해진단 말입니다. 막 북적북적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얼마나 불쾌해지니, 너 얼마나 혼잡해지니, 혼잡함을 느끼니로 의미가 바뀌게 돼요. 다음에 너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것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제 너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니로 바뀌게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니로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금액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우리 우변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좌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MB 곱하기 N이라는 저 좌변은요. 자, 회원이 한 명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회원들이 얼마만큼의 혼잡함을 감수해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원이 한 명 더 왔어. 이미 사람이 많아. 이미 사람이 충분히 많고 충분히 혼잡한데 신규 회원이 한 명 더 들어온대. 그러면 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회원들이 얼마만큼의 혼잡함을 더 감수해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게 왼쪽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의 우변의 의미는요. 신규 회원이 한 명 더 오면 대신 N분의 비용을 N분의 하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1인당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데 그래서 자, 신규 회원이 한 명 더 옴으로 인해서 기존 회원들의 비용 부담은 얼마나 아껴지는 거지? 라는 것이 와요. 그래서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적의 이용자 숫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등호가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신규 회원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규 회원 한 명을 더 받아서 비용이 아껴지는 이익보다는 불쾌함이 더 크게 증가하거든요. 이때는 신규 회원을 안 받고 기존 회원도 줄이는 게 좋아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반대로 부등호가 이쪽인 경우에는, 부등호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신규 회원을 더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원 한 명을 더 받아서 생기는 혼잡함의 정도보다는 그로 인한 비용의 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에는 신규 회원을 더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양자가 일치하는 지점까지만 회원을 받는 게 최적의 회원 수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엔 이렇게 해서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요 식으로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189페이지 보시면요. 마이너스 MB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한 명이 증가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전체의 한계 정체 비용이라고 했죠. 얼마나 불쾌해지는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N분의 C 우변은요. 이용자 한 명이 증가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전체의 비용 감소분이라고 했죠. 비용이 얼마나 아껴지는가.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더 받음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혼잡도의 정도와 아껴지는 비용의 정도를 비교해서 최적의 이용자 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게 뭐냐면요. 공공재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을 때, 자, 공공재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을 때 최적의 이용자 숫자는 몇 명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요 그래프로 한번 옮겨서 그리면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공공재의 규모고 여기가 이용자 숫자인데, 자, 공공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적 이용자의 숫자 또한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0평짜리 헬스장이 있고 50평짜리, 100평짜리, 1000평짜리 헬스장이 있으면 헬스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적 이용자 숫자가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러한 관계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공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 최적 이용자의 숫자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이것을 N곡선이라고 해요. 자, 여기 N은 사람의 이용자 숫자를 의미하는 N을 넣습니다. 그래서 얘를 N곡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용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 자, 이 정도의
사람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공재의 규모는 얼마가를 구할 수도 있을까요? 네, 반대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그럼 100명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헬스장의 규모는 몇 평일까? 수영장의 규모는 얼마일까? 이거를 반대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이용자 숫자가 정해져 있었을 때 공공재의 규모를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역시 우리도 이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용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적 공공재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요 그래프를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자 숫자가 많으면 많아짐에 따라 최적 공공재 규모도 증가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자 Q곡선이라고 할게요. 공공재의 수량 또는 공공재의 규모를 의미해서 Q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곡선과 요 곡선을 같이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의 축이 서로 뒤바뀌어 있죠? 얘는 G가 수평축에 있고 얘는 G가 세로축에 있어요. 역시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그래프를 아래로 가져올 수도 있고 요 그래프를 위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아래 그래프를 위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빨간색 곡선을 위에 옮겨서 그릴 건데 자, 우리 그래서 자, 이용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적 공공재 규모도 증가한다. 우리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Q곡선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위로 그렸더니 축을 바꾸면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 곡선과 Q 곡선을 하나의 평면 위에 같이 그렸죠. 자, 그럼 이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자, 바로 이게 G 스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얘가 N 스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바로 이 교점의 의미가 뭐냐? 바로 공공재의 규모가 G 스타로 주어져 있었을 때에는 이용자가 N 스타 명이 이용하는 게 최적이고 동시에 이용자 숫자가 N 스타 명일 때에는 그때 공공재의 규모는 G 스타인 것이 최적이다 라고 해서 최적의 공공재 규모와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동시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N 곡선을 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Q 곡선을 구한 다음에 N 곡선과 Q 곡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과 그때의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동시에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까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교과서 190페이지에서 최적 공공재 규모에 도출해서 이용자가 N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각각의 이용자가 갖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크기를 MRS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N명이 있다면 사회 전체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크기는 N 곱하기 MRS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과 공공재 생산 비용이 같아지도록 공급을 할 때 최종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한 사무엘슨 조건을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무엘슨 조건은 사실 이러한 전제하에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구한 거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클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이론은 클럽 이론이라고 하는데 클럽 이론은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준공공재의 최적 이용자 숫자나 최적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기 위한 이론을 얘기한다. 자, 우리 그래서 최적 이용자 숫자는 자, 이용자 한 명이 증가함에 따른 혼잡함의 증가함의 정도와 그리고 비용의 감소분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실려있는 스피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는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를 얘기한다. 자, 공공재에 대해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자, 공공재는 추가 생산의 한계 비용이 0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어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공공재를 비순수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경합성의 정도는요. 자, n분의 알파 그리고 x 값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고
알파가 1인 경우에는 사용제라고 합니다. 자, 케이블 TV는요, 공공재의 특성 중에서 비경합성은 충족을 합니다. 옆집이 봐도 다른 집이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비배제성은 충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공공재의 최적 공급 분석 모형으로 부분 균형 분석은 보엠 모형과 린달 모형이 있었고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은 사무엘슨 모형이 있었습니다. 자, 사용제는요,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합을 해서 구하고요. 시그마 Q를 하고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지만 공공재는 수직합을 합니다. 얘는 수직합을 하고 이는 공공재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용제의 최적 공급 조건은 MBA와 MBB와 MC가 같도록 공급을 하면 되는데, 자, 공공재는요, 시그마 MB가 MC랑 같도록 공급을 하거나 또는 시그마 MRS가 MRT랑 같도록 공급을 하면 되죠. 자, 10번 사용재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가격으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합니다. 자, 수요 곡선까지의 높이는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라고 기초경제학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린달 모형을 준시장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시현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한 가정하에 분석하기 때문에 준시장적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자, 린달 균형 상태에서 A의 공공재 생산 부담 비율이 0.4라고 한다면 B의 부담 비율은 0.6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균형 예산이 보장됩니다. 공공재 생산의 전체 비용을 항상 보장할 수가 있어요. 자, 14번 린달 모형에서 두 사람의 생산 비용의 부담 비율의 합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공재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자, 공공재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는 공공재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린달 모형의 한계점 세 가지를 서술하라. 첫 번째, 진정한 선호 시현 가정의 비현실성. 두 번째, 사회 구성원 수가 3명 이상일 때는 균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부분 균형 분석 모형이라는 점, 그것이 린달 모형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겠죠. 자, 사무엘슨 모형은요, 일반 균형 분석 모형으로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사무엘슨 모형에서 개인 A와 B가 있을 때 개인 B의 소비 가능 영역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었을 때,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이 있었을 때 생산 가능 곡선과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의 수직 차이에 의해서 B의 소비 가능 영역이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8번 사무엘슨 모형에서 개인 B의 효용 극대화 소비점은 자신의 소비 가능 영역과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죠. 자, 이 반죽을 땅바닥에 철푸덕 떨어뜨리면, 자, 땅바닥에 개인 B의 소비 가능 영역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거의 유사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공재 생산량 결정되고 그때 개인 B의 사용재 소비량 결정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9번은요. 사무엘슨 모형에서 개인 B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점을 선택했을 때 개인 A가 이 선택에 동의하는 이유는, 자, 개인 A의 소득이 주어져 있다는 상태, 그 전제 하에서 개인 B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점을 선택한 것이고, 혹시 개인 B의 효용 극대화점이 다른 점으로 선택이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A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기 때문에 개인 A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왜 이것은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냐? 우리 사회에 자원이 얼마만큼이 사용재, 얼마만큼이 공공재에 각각 배분되어서 각각 생산되는 것이 최적인지를 동시에 분석해주기 때문에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21번 사무엘슨 모형의 한계점은요, 무수히 많은 균형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들의 선호를
일일이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소득 분배의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장치를 만들었는데 우리 이것을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 공공재 생산량 결정에는 개인의 진정한 선호가 반영되어야 하고 자, 공공재 생산량 결정에는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이 우월 전략이어야 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액의 크기는 자신이 표명한 선호의 크기와 조세액의 크기가 서로 연관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선호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이 결정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진실로 진정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시연하게 될 거예요. 자, 개인 I가 부담해야 될 클라크 조세는요. 자, I는 C 곱하기 Z 스타에서 빼기 시그마 I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25번입니다. 클라크 기구에 따르면 공공재의 무엇에는 개인 I의 선호가 반영되나 공공재의 생산량에는 개인 I의 선호가 반영되나 자, 무엇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에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죠. 자, 클라크 기구에서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됩니다. 자, 따라서 게임에서 말하는 우월 전략 균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클라크 기구의 단점으로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서술하라라고 하면요. 자,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 조사 비용이 과다하다. 담합에 무력하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28번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어떤 개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사회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죠? 자, 사회 상태의 변화에 따른 순 편익의 감소분이 어떤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X와 Y가 있는데 X가 선택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대안이 Y잖아요. 그래서 Y라는 대안이 가지는 편익, Y의 편익의 가치에서 자, 그런 다음에 X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 X라는 공공재의 편익의 합을 빼주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로브즈 레아드 기구는 클라크 기구의 우월 전략 균형 대신에 내시 균형을 사용하고 있고 대신 내시로 완화하는 대신에 균형 예산이 달성되는 수요 표출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를 살짝 포기하면서 다른 하나를 온전하게 얻는 방식이죠. 자, 그로브즈 레아드 기구는 사회 구성원들 담합에 역시 무력합니다. 다음 31번 뷰캐넌의 클럽 이론은 공공재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을 때 최적 이용자 숫자를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용자 숫자가 정해져 있었을 때 최적 공공재 규모를 구할 수도 있다. 클럽 이론에서 회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면 혼잡으로 인하여 한계 정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계 정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내용 적어주시고 33번 클럽 이론에서 이용자 수가 한 명 증가할 때 1인당 한계 비용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c라는 거, 이 공식은 간단하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4번입니다. 클럽 이론에서 공공재의 규모가 주어져 있었을 때 최적 이용자 숫자가 결정되는 조건은 자, MB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c랑 일치할 때이죠. 자, 이거를 식을 변형하면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데 이거 식을 교과서의 내용대로 변형을 하면 마이너스 MB에 곱하기 n 그다음에 n분의 c가 되죠. 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최적의 이용자 숫자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클럽 이론에서 클럽에 이용자 숫자가 주어져 있다면, 이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때의 클럽제의 적정 산출량은 시그마 n 곱하기 MRS, 시그마는 상관없지만 n 곱하기 MRS 이꼬르 MRT가 되도록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장의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